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압산치과의 김용진 원장입니다.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요 화상 세미나를 통해서 접속해 계신 원장님들, 오늘 원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 그 주제는 사이너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에 대한 처치법입니다. 다양한 사이너스 수술에 관련된 합병증이 있겠지만 오늘 상악동 막이 천공됐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지 제 임상적인 팁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악동에 대한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가 있고 라테랄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상악동 막의 천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누스 플로어, 즉 코티칼본을 넘어서까지 뼈 이식제를 넣고 임플란트를 심는 데에는 자신이 있을 거지만 멤브레인이 천공됐을 때 그 천공된 멤브레인의 그 안쪽으로 뭔가가 들어가고 한다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든 라테랄 어프로치든 상악동 수술을 함에 있어서 멤브레인이 천공됐을 때 제가 처치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테크니컬한 팁을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스탈 어프로치, 트랜스 알베올라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지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스테오톰을 사용하든 우리가 안전하다고 알려진 카스키트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술전에 그런 판단들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기질적인 그런 얇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비교를 해봐도 리뷰 논문들을 보더라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대략 3.8% 정도 내외의 상악동 점막의 천공을 보이게 됩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는 동안이요. 그래서 우리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고리식제를 밀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고리식을 시행하기 전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인텍트한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발살바 매뉴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에게 코를 숨을 내뱉으러 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그쪽에 드릴링한 된 사이트를 통해서 버블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 멤브레인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계속 스트롱하게 발살바 매뉴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건 이아트로제닉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으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얇은 환자에게 있어서 이런 스트롱한 발살바 매뉴버는 네거티브 프레셔를 지속적으로 가해줌으로 인해서 천공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석션 소리나 아니면 다른 치과의 소음들 때문에 이 바람이 새는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드릴링한 사이트에 저렇게 덴탈 미러를 갖다 대면 저쪽에서 나오는 그 날숨에 의해서 저쪽에 덴탈 미러에 포깅이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진단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극복을 하는 거겠죠. 일단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는 동안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졌다고 한다면 그래프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테랄 어프로치를 통해서 천공이 된 멤브레인을 리페어를 하실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리페어를 하고 그래프트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크레스탈 어프로치만으로 끝내고 싶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프트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골의 높이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잔존골이 5mm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짧고 굵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려진 바와 같이 픽스처 탑에서 대부분 5에서 6mm 정도 내에서 대부분 어바트먼트가 연결이 되고 그쪽을 통해서 응력 전달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픽스처 탑에서부터 5에서 6mm 정도를 네이티브한 본에 적절한 서포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에이피칼 쪽은 굳이 본의 앵커를 만들지 않아도 크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은 임플란트를 쓰게 되겠죠. 짧다면 한 6mm, 7mm 정도까지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짧은 길이를 보상하기 위한 표면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와이드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여러 논문들을 찾아봐도 짧은 임플란트에 대한 컷오프 랭스에 대한 아직 컨센서스는 없는 것 같지만 대부분 7mm 이하의 길이를 짧은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잔존골이 5mm보다 적을 때 4에서 5mm 정도 되는 경우라면 일단 나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기가 싫다 아니면 환자가 라테랄 어프로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한다면 수술을 딜레이 하시는 게 낫겠죠. 다음번에 리엔트리를 하는 것이 낫는데 그런 경우에 저 찢어진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완벽하게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약 8에서 12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드릴링된 사이트의 홀이 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 블러드 클럿이 찰 것이고 스폰타니어스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리페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 안에 무슨 콜라겐 플러그를 넣는다거나 뭐 다른 멤브레인을 위치시킬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당일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잔존골이 5mm 이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라테랄 어프로치를 통해서 윈도우를 열어서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고 천공된 부위를 정확하게 아이솔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천공부에 대한 처치를 하고 즉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천공 부위를 커버를 해주고 그래프트를 하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게 임플란트 장기 예후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술전의 패솔로직한 상태에 따라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그랬던 케이스인데요. 20번 때 4개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술전 사진이 되겠고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디 이전 있는 환자죠. 27번 부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7번의 루트 에이펙스 쪽이 저렇게 사이너스 플로어를 흡수를 시킨 상태에서 그래놀레이션 티슈와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일부 어디 이전이 보입니다. 저렇게 어디 이전이 된 부위들은 대부분 수압 거상을 통해서도 세퍼레이션이 잘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드릴을 쓰거나 하다 보면 저 부위가 잘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 카스키트를 이용해서 스타퍼를 연결을 하고 조심스럽게 사이너스 플로어를 관통을 했지만 7번 부위에서는 이미 사이너스 플로어가 소실이 돼 있죠. 에이피칼 리전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를 관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압 거상을 했는데 수압 거상을 하는 순간 환자가 코로 물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갔던 살라인이 아웃풋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천공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7번 부위 쪽에 약간의 메지알 쪽에 천공이 보입니다. 즉 루트가 남아있으면서 루트 에이피칼 쪽에 사이너스 멤브레인과 어디 이전이 됐던 부위가 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존골이 5mm보다 적었죠. 그래서 리페어를 하고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라테럴 어프로치를 전환을 했습니다. 라테럴 어프로치 전환을 하고 이 당시에는 큐오스 플러스라는 오스텝의 합성골을 사용을 했고요. 라테럴 어프로치에서 멤브레인 들어 올리고 천공된 부위 찾아서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정확하게 실링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하방으로 멤브레인 하방으로 큐오스 플러스라는 합성골을 위치시킨 다음에 4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립을 하고 초기 고정력은 다 괜찮았습니다. 잔존골의 양이 3mm 이상은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한 사진이고요. 보시면 멤브레인이 찢어지고 나서 리페어를 잘 하더라도 수루 CT상에서 보면 이렇게 에어플루이드 레벨처럼 블리딩이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도 약간 시크닝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천공 부위를 실링을 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증상 없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한 사진이 되겠고요. 파노라마고요. 1년 팔로업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 없이 1년 동안 팔로업을 했고요. 자, 보시면 상악동 내부에서도 완벽하게 신생골 재생이 잘 일어난 향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큐어스 플러스라는 분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베타-TCP를 신터링 시켜서 만든 BCP 계열의 분인데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비율이 낮아서 좀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자가골화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탈 어프로치 중에서도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될 수가 있고 천공이 된다고 한다면 잔존골의 높이에 따라서 짧고 굵은 임플란트로 가실 건지 아니면 잔존골이 5mm 이하가 돼서 그래프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딜레이를 해서 2, 3개월 후에 다시 어프로치 하시든 아니면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천공을 수리를 하고 그래프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들이 라테럴 어프로치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술자마다 굉장히 인시던스 레이트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14%, 어떤 경우에 56%. 굉장히 다양하죠. 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테크니컬한 그 경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언제 많이 찢어지냐면 드릴링을 하다가 대부분 라테랄 월의 코티칼 본을 넘어서서 드릴링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사이너스 플로어의 이레귤라리티나 septum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하다가 많이 찢어지게 되겠죠.
또한 아무리 사이너스 멤브레인 디태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면서 과도하게 깊이로 드릴링을 하게 되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팅을 너무 과도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패킹을 하다 보면 그래프트 머테리얼의 파티클에 맞은 부위에 의해서 멤브레인이 럽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자, 우리가 그럼 처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우선 사이너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의 크기에 따라서 스몰 퍼포레이션과 라지 퍼포레이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부분 5m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서 스몰 퍼포레이션이냐 라지 퍼포레이션이냐로 구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몰 퍼포레이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먼저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천공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 즉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하다가 작은 사이즈 라운드버가 좀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되면서 멤브레인에 저렇게 작은 천공을 만든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천공된 부위에서부터 먼 부위부터 거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멤브레인이 거상돼 가면서 스스로 겹쳐지기 때문에 저 부위가 작아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거상을 하게 되면 멤브레인의 천공된 부위가 스스로 막혀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프트를 넣으면서 저 부위를 통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트 머테리얼의 사이즈는 1mm 내외의 그래프트 머테리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천공의 사이즈가 5mm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실제 천공의 상악동막을 다 거상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천공부의 사이즈가 1mm보다 크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실링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즉 어떻게 확인할까요? 환자가 숨을 들이마셨다 내셨다 할 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실링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부위를 뭔가로 처치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병원에 이렇게 티슈 어데시브, 조직 접착제라고 하죠. 피브리노겐과 스롬빈을 배짱으로 한 그린플라스트나 T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런 거를 믹스해서 뿌려줄 수가 있겠죠. 지혈 목적으로 만든 것들인데 또한 준비 과정들이 좀 복잡합니다. 요즘은 그냥 다이렉트로 까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출시됐다고는 하지만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PRP, PRF를 이용해서 PRP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타입으로 입자형 고리식제에 섞어서 저렇게 스티키본과 같은 유동성 있는 덩어리의 고리식제를 만들 수 있겠고요. PRF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멤브레인처럼 만들어서 천공부위를 실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두 개 다 체어를 해야 되고 원심 분리기에 돌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거를 가지고 천공이 됐을 때 바로 쓰기에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가장 루틴하게 쓸 수 있는 게 그냥 병원에 리저버블 멤브레인, 콜라겐 멤브레인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가지고 바로 리페어를 하는 게 수술 시간도 절약하고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천공 부위를 실링을 해주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콜라겐 멤브레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치 식빵이 바게트빵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밀가루로 만들었지만 바게트빵과 식빵의 물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멤브레인도 가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화학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물성이 좀 다릅니다. 크게 소프트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디펙트에도 잘 달라붙는 콜라겐 멤브레인이 있겠고요. 좀 리지드한 타입이 있습니다. GBR을 할 때는 저런 소프트한 타입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리지드한 게 좋습니다. 너무 소프트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달라붙어서 저 안쪽에서 사이너스 멤브레인과 달라붙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밀어넣는 동안 서로 말려가지고 수술 부위가 좀 지저분해지고요. 천공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정확하게 실링해 주면서 하방에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약간의 리지디티가 있는 멤브레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 퍼포레이션 같은 경우에, 즉 5mm보다 작은 천공은 대부분의 경우 무시하거나 정말 작다고 한다면 무시할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리페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라지 퍼포레이션인데요. 대부분 처음부터 라지 퍼포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매니지하지 못한 퍼포레이션들이 대부분 점점 더 커지면서 라지 퍼포레이션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됐을 때, 특히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됐을 때의 목적은 원래의 퍼포레이션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퍼포레이션이 되지 않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정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천공 부위가 작아지거나 막히기도 하겠고요.
아니면 저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리페어하기가 쉬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저렇게 잘 매니지하지 못한 경우에 또 하나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적인 아나토미컬한 문제들, 즉 사이누스 플로어가 너무 이레귤라리티가 크다던가 septum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크게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지 퍼포레이션, 5mm보다 큰 라지 퍼포레이션의 치료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스몰 퍼포레이션과 동일하게 리저버블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리지디티가 있는, 특히 퍼포레이션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리지디티가 있는 멤브레인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실링이 되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넣을 때 저 멤브레인이 움직이질 않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5mm보다 큰 천공이 생기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천공이 생겼으니까 콜라겐 멤브레인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이즈가 정확하게 그 천공이 됐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천공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모든 마진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나머지 천공되지 않은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잘 들어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천공이 된 부위가 라테랄 윈도우의 디스탈 쪽이나 메지알 쪽에 치우쳐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엔 인텍트한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들어 올려야 아이솔레이션, 즉 천공 부위를 고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처음에 오리지널 윈도우의 사이즈가 이랬습니다. 저 상태에서 다시 사운드한 멤브레인을 찾아서 들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공된 부위 쪽으로 그 라테랄 윈도우를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찢어지지 않은 사운드한 멤브레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들어 올리면 저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16, 17번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라테럴 어프로치와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술전 CT상에서 보면 큰 문제도 없고 septum도 없을 것 같아서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열고 딱 띄어냈는데 메지알 쪽에 저렇게 천공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아, 근데 저 천공이 저렇게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도대체 저게 얼마나 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라테랄 윈도우를 잘 못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안테리어 보더, 사이누스의 안테리어 보더에 가깝게 열어줘야 되는데 가깝지 못하게 그냥 내가 임플란트 식립할 부위에만 연 거죠.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저 천공 부위를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메지알 쪽으로 윈도우를 확장해줍니다. 하고 봤더니 실제 천공의 사이즈는 저만했던 거죠. 디스탈도 찢어졌습니다. 일단 메지알 쪽을 먼저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된 상태로 메지알 쪽을 먼저 박리를 해주고요. 안테리어 보더를 따라서 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라테랄 윈도우는 무조건 사이누스의 안테리어 보더에 가깝게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저렇게 해서 메지알 쪽에 있는 퍼포레이션은 먼저 아이솔레이션이 된 상태고요. 이제 디스탈도 보니까 굉장히 크게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더 열어야 되겠죠. 라테랄 윈도우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뜯어내고 봤더니 뒤쪽에는 찢어지지 않은 인텍트한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남아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디태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원래 정확하게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면 대부분 원래 천공의 사이즈보다 작아집니다. 앞서 스몰 퍼포레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거상되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끼리 스스로 겹쳐지기 때문에 천공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천공의 사이즈와 그 익스텐션, 즉 어디까지 확장됐는지를 보시고 저기를 막아줄 수 있는 멤브레인, 적절한 사이즈의 멤브레인을 하셔야 되겠죠. 사운드한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최소 2, 3mm 정도는 피개를 해야지만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사이누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트하고 두 개의 임플란트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었던 게 기존 환자가 가지고 있던 사이누스 멤브레인 자체가 워낙 얇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두 개의 임플란트 심은 파노라마고요. CT가 되겠습니다. 상악동막 잘 거상됐고 그 하방에 고리식재 잘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6개월째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PA가 되겠고요. CT입니다. 6개월 정도, 이 케이스에서는 동종골 사용했습니다. 동종골 사용하고 나면 대부분 그 고라가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안정적으로 고라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몰 퍼포레이션, 즉 5mm보다 작은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에 있어서는 대부분 쓰는 콜라겐 멤브레인 자체가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대부분을 덮고도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이 좀 큰 경우, 5mm보다 큰 라지 퍼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이 조금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엔 멤브레인의 마진과
퍼포레이션 사이에 갭이 생기면서 그 갭을 통해서 저렇게 유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의 사이즈가 크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적용한 콜라겐 멤브레인의 스테빌리티를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는 동안도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 텐팅 테크닉이라는 거거든요. 콜라겐, 리지디티가 있는 콜라겐 멤브레인의 라테랄 윈도우, 마진 부위에 걸릴 수 있도록 측면의 모서리에 저렇게 V자형의 노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밀어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커팅된 부위, 저 노치 부위가 라테랄 윈도우의 마진, 메지알 마진과 디스탈 마진 쪽에 걸리도록요. 자, 보시면 이렇게 천공이 돼 있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한 다음에 저렇게 딱딱한 콜라겐 멤브레인을 저렇게 노치를 만들어주고요. 저거를 끼워 넣어주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밀어넣는 동안 제가 움직이지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채워주고 나머지 바깥쪽에 돌출된 부분은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프트 머티리얼 전체적으로 감싸도록. 우선 보시면 저렇게 리지디티가 있는 콜라겐 멤브레인에 V자형의 칼집을 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수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주로 합니다. 수화되면 대부분 콜라겐 멤브레인들이 좀 소프트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이 정확하게 실링될 수 있도록 저렇게 해주고요. 어느 정도 리지디티가 있으면 저렇게 공간을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래프트를 할 때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된 케이스에 있어서는 헤비 그래프팅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동종고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종고의 흡수량을 고려해서 오버 그래프팅을 하거나 헤비하게 패킹을 해주는데 천공이 된 상황에서는 오버 그래프팅은 별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팅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라테랄 윈도우를 크게 땄을 경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멤브레인의 사이즈보다 라테랄 윈도우의 메지오디스탈 디스턴스가 더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텐팅 테크닉을 못 쓰겠죠. 왜냐하면 노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공이 된 부위가 메지오디스탈로 긴 게 아니라 저렇게 럭비공 형태로 벚꽃 팔라탈로 확장된, 즉 천공된 부위의 마진 부위가 팔라탈로 익스텐전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글자를 크로스 십자 형태로 두 종의 멤브레인을 깔아주는 방식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 심한 치주 질환 그리고 상악의 무치약 상태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해서 일단 10번 때 먼저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U자 형태로 보이시죠? 이게 U자 형태의 septum이 아니고요. septum이 벚꽃 팔라탈 방향으로 가로지르는데 대부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가로지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septum이 작으니까 그냥 septum을 포함해서 크게 윈도우를 따기로 했고요. 그래서 septum을 프랙처시키기로 했습니다. 저런 경우에 두 개의 윈도우를 딸 수도 있겠지만 septum의 베이스가 얇고 전반적인 septum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저렇게 크게 하나로 따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 올리다가 대부분 어디서 많이 찢어지냐면요. septum의 탑 부위에서 찢어집니다. septum의 탑이 굉장히 샤프하거든요. 그래서 찢어졌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septum을 일단 프랙처시키기로 했습니다. 위쪽을. 그래야 정확하게 천공 부위를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 있으니까요. 프랙처 시켰더니 봤더니 천공 부위에 마진 부위가 팔라탈 쪽으로 너무 익스텐션이 됐어요. 그리고 텐팅 테크닉을 사용하기에는 메조디스탈 윈도우의 메조디스탈 디스턴스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장을 이용해서 실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멤브레인을 딱딱한 멤브레인을 이 방향으로 해줍니다. 메조디스탈 방향으로요. 길게. 그리고 하나를 십자 방향으로 또 해주기 위해서 벚꽃 팔라탈 방향으로 하나 더 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저 부위가 정확하게 실링이 되겠죠. 혹시라도 모르는 갭을 통해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유출될까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방으로 고리식재를 위치시켜 주겠고요. 라테랄 윈도우 다시 리포지셔닝 해주고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으니까 4번과 6번과 7번에 보시면 뭐 천공부위 리페어가 잘 된 CT 소견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사이너스 캐비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 최종 보철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찍은 CT가 되겠고요.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보시면 잘 골아대고 최종 보철물 잘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천공 부위가 아까는 전에 보여드렸던 건 메지오디스탈로는 좁고 벚꽃팔라탈로 길었기 때문에 그런 두 장의 멤브레인을 메지오디스탈 방향, 버커링걸 방향, 십자 형태로 됐는데 천공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또한 천공의 맞은 부위가 팔라탈로 굉장히 많이 확장된 경우죠.
텐팅 테크닉을 쓰기에 메지오디스탈하게 라테랄 윈도우의 사이즈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팔라탈 쪽에서 혹시 모를 갭을 통해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기역자로 꺾어서요. 그 꺾인 부분을 팔라탈 월에 본 택으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어주면 혹시 모를 갭을 통해서 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유출될 일이 적겠죠. 보시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이 찢어졌습니다. 천공 부위가 굉장히 팔라탈 쪽으로 깊게 익스텐션 되어 있고요. 라테랄 윈도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실링을 해줘야 되나, 리페어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딱딱한 콜라겐 멤브레인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접어서 즉 사이누스의 메디얼 월, 팔라탈 쪽의 캐비티를 정확하게 덮어주면서 저 부위를 핀으로 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는 동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택으로 고정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거는 지속적인 사이노사이티스로 인해 가지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반응성으로 시크닝이 된 경우나 고려해 줄 수가 있죠. 이 환자도 이제 다른 치과에서 리퍼가 됐던 환자분인데 여러 번 임플란트가 실패를 하시면서 사이노사이티스까지 동반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라테랄 윈도우를 다시 열어봤더니 멤브레인이 저렇게 상방의 그래нул레이션 티슈와 떡이 되면서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수처할 때는 4제로 나일론이나 5제로 나일론으로 수처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멤브레인의 사이즈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천공에서는 수처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접근도 어렵고요. 자, 수처를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그런 작은 천공을 통해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주고 그래프트 해주고 상방 부위는 GBR까지 같이 해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딜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방의 그 사이누스 멤브레인 안쪽에 염증성 소견, 즉 크로닉한 사이노사이티스에 의해서 퍼스가 디스차지 되거나 아니면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방법들을 쓰더라도 리페어할 수 없는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준비된 콜라겐 멤브레인의 사이즈보다 천공이 큰 경우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혹 아니면 사이누스에 인펙션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리페어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리페어도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딜레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6에서 8주 정도 딜레이를 한다고 카나바지라는 사람들은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8주에서 12주 정도를 기다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싱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저 septum의 위치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버코팔라탈 쪽으로 딱 가운데 있죠. 저기를 넘어서 기구를 통해서 멤브레인을 디태치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아무리 시도를 했지만 저렇게 천공이 크게 생겼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콜라겐 멤브레인보다 더 큰 사이즈죠. 그럼 딜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딜레이를 할 때 저 septum을 두면 septum이 흡수가 될까요? 안 되겠죠. 다음번 수술도 어려워집니다. 이왕 딜레이로 했다고 했다면 저 septum 부분을 다 깎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리엔트리가 쉬워집니다. 보시면 높게 있었던 septum 다 본 론저나 드릴을 이용해서 그라인딩을 해줬고요. 그러고 나면 저는 대부분 2달에서 3개월째 리엔트리를 해줍니다. 3개월째 리엔트리 할 때 보면은 라테랄 윈도우 쪽에 보는 리제너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쪽 라테랄 윈도우를 열었던 부위엔 사이너스 멤브레인과 바깥쪽에 오랄 뮤코자가 어드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어드이전이 된 부위는 샤프하게 블레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주고 디태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했습니다. 하고 5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한 이후의 사진이 되겠고요. CT상으로 보시면 잘 고라되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septum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그랬는데도 잘 치유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심하게 찢어져서 딜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크게 5mm 이상으로 크게 찢어져서 리페어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메디케이션이 있을까요? 전 특별한 메디케이션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모를 그런 감염에 대비해서 그냥 노멀하게 사이너스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 약 수술 후 메디케이션을 일주일 정도를 주지만 멤브레인이 찢어졌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오그멘틴을 375mg짜리를 약 2주 정도 처방을 해줍니다. 내부에 저렇게 멤브레인이 찢어지고 나면 멤브레인의 블리딩 때문에 사이너스 안에 헤마토마가 많이 차거나 아니면은 그 비출혈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이저 블리딩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혹시 블리딩이 심하거나 환자가 콘제스턴, 지금 코막힘을 호소한다거나 그러면 네이저 디콘제스턴트 같은 경우를 좀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된 게 항상 나쁜가요? 항상 임플란트 페일저를 유발을 하고 아니면 사이노사이티스를 유발을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보면, 과거의 논문들을 보면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논문들이나 여러 저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스터디들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이 된 게 적절하게 치유만 된다면 임상적인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억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멤브레인을 어떻게 리페어했냐는 겁니다. 저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멤브레인을 리페어를 하게 되면 저 갭을 통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유출될 것이고, 그래프트 머테리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이너스 캐비티 안으로 들어간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상악동의 자연 배출구인 오스티움을 막으면서부터 안 좋은 사이클, 즉 사이노사이티스의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의 스테빌리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리페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적절한 사이너스 멤브레인 리페어라는 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이누스가 천공된 부위를 정확하게 실링하고 그래프트를 머테리얼을 넣는 동안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도 상악동 막의 천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술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항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사이너스의 얇음, 그리고 해부학적인 저런 불리한 조건들, 그런 걸로 인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이 됐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레이션 되지 않은 사이트부터 조심스럽게 박리를 해서 원래의 천공의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그 천공 부위만을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정확하게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실링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임플란트의 서바이벌 레이트도 보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악동막 천공으로 수술을 연기할 경우 얼마나 기다렸다 다시 수술을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카나바즈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저는 8주에서 12주 정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이누스 내부에 어떤 인펙션의 소견이 보이거나 퍼스가 디스차지 된다고 한다면 이비인후과로 리퍼를 해서 그 사이누스 내부의 패솔로지를 완벽하게 해소하고 난 다음에 리엔트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술 시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수술하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돼서 딜레이하는 경우엔 라테럴 윈도우를 열었던 부위에 정확하게 그 본의 리제너레이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랄 뮤코자랑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어드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잘 박리를 해주셔야만 다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겠죠. 천공 부위를 처치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핀으로 아까 그 본택으로 고정한 경우 제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본택이 대부분 그레이드 5의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티타늄, 알루미늄과 바나듐이 섞여 있는 그레이드 5의 티타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는 물론 그레이드 4로 만들지만요. 그래서 그레이드 5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